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몇 살이 되면 인생이 가장 행복할까요?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대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 젊고 패기도 넘치고 앞날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으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30대라고 하십니다. 이제 좀 철도 들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나이니까요. 40대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창 일도 잘 되고 아이들도 크고 뭔가 내 것이 생기는 느낌이 드는 나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전 세계 수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인생에서 행복감이 가장 높은 나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대가 아닙니다. 30대도 아닙니다. 바로 60대 후반에서 70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바로 이 나이였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까요? 왜 이 나이가 되면 오히려 더 작아지고 더 조용해지고 마치 세상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라면 오늘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숫자 2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자,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집니다. 자식은 떠났고 출근도 끝났고 남은 건 생각보다 너무 긴 하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두를 이유가 없고 밥을 차려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고 텔레비전을 켜도 왠지 그 소리가 집을 더 비어있게 만드는 것 같은 그 느낌. 혹시 지금 이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올해 66이십니다. 어르신은 30년을 학교 급식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알람이 울렸고 눈을 채 뜨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 아이들 밥을 챙기고 오후가 되면 온몸이 쑤시도록 퇴근하는 삶.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각에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4시 반. 그런데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그 질문이 너무 낯설고 너무 무서웠다고 하십니다. 평생 해야 할 일이 넘쳐났는데 처음으로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이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게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십니다. 이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첫 1년 안에 심한 공허감과 우울감을 경험하는 분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 공허함은 나약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생 무언가를 위해 달려왔던 사람이 달리기를 멈추었을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각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 연구 결과를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이가 바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복이 저절로 오지 않을 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 반드시 옵니다. 오늘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금 이게 행복한 건지 모르겠다고. 집도 있고 자식도 키웠고 굶지도 않았는데 왜 가슴 한켠이 이렇게 허전한 건지 모르겠다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빵을 구하느라 평생을 보냈습니다. 굶지 않기 위해, 자식 굶기지 않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건 틀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맞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빵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허전할까요? 왜냐하면 빵 다음에 필요한 것, 즉 마음의 평안, 따뜻한 관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이것들을 채울 준비를 미처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이라고 믿어온 기준 자체가 사실 우리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자식의 좋은 직장,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들이 행복의 기준이었다면 그 기준은 세상이 만들어준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볼 겨를도 없이 우리는 그 기준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팀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보다 2배가 생기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연봉 1억인 사람도, 연봉 5천만 원인 사람도, 연봉 3천만 원인 사람도 모두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지금보다 2배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갖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을 바깥에 두는 한, 그 기준은 영원히 우리를 앞서 달아납니다. 등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오를 때는 정상만 바라봅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도 일단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옆에 철쭉이 피어 있어도 못 봅니다. 발밑에 맑은 계곡물이 흘러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랐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오는 길이 더 좋았는데, 그 바람 소리, 그 나무 냄새, 그게 다 좋았는데, 정작 정상에서는 사진 한 장 찍고 내려가더라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며 즐기는 것입니다. 60대 이후는 정상을 지나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내려오는 길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구간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고 옆을 볼 수 있고 발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쟁할 사람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걸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행복 기준은 무엇인가요? 혹시 아직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표를 들고 걷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제는 그 기준표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면 그게 오늘의 행복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동네 한 바퀴를 걸었다면 그게 오늘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중에서 딱 한 장면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따뜻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한 장면을 마음에 품고 주무십시오. 행복은 그 작은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2번째 이야기입니다. 몸이 버텨줘야 나머지가 있습니다. 충북 충주에 사시는 이재환 어르신, 올해 69이십니다. 어르신은 평생 몸이 튼튼하다고 자부하셨습니다. 젊을 때 농사도 지으셨고 막일도 하셨고 아파서 드러 누워본 기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65되던 해가을이었습니다. 시장을 보고 집으로 오시다가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서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으셨습니다.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분이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나오시면서 복도 의자에 한참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창밖을 내다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당연한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현실로 다가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무릎 연골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다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근육은 다릅니다. 70대, 심지어 80대에도 근육은 키울 수 있습니다. 운동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70대에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3개월 후에 실제로 근력이 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십시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십시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빈속에 물 한 컵이 위장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둘째, 점심 먹고 나서 딱 10분만 천천히 걸으십시오.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시간이 바로 식사 후 30분 아닙니다. 이 시간에 가볍게 움직여주시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동네 골목을 그냥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셋째, 저녁 9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핸드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면역력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처음엔 아주 작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한 달, 두 달 쌓이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재환 어르신은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몸 관리를 조금만 일찍 했더라면 지금 이 고생은 안 해도 됐을 텐데. 여러분은 아직 그 후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년에 2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많은 질병이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됩니다. 무서워서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아는 게 약입니다. 아는 순간부터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 이제는 깊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 파트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아마 가장 가슴이 찌릿하실 부분일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선 어르신, 올해 67이십니다. 어르신 남편이 퇴직을 한 뒤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는데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텔레비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의 숟가락이 밥그릇에 닿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어르신은 그 저녁 식탁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 옆에서 왜 이렇게 외롭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게 정상인 건가? 그 생각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외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평생 각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오다가 갑자기 24시간을 함께하게 되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충돌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재미있는 말로 표현합니다. 남편이 퇴직하면 아내에게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남편 재직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이 나오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가족학회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은퇴 직후 1년에서 3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취미, 각자의 공간, 각자의 친구. 그게 서로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오래 좋아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딱 10분, 오늘 각자 있었던 일 하나씩 이야기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마트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오늘 길에서 예쁜 꽃을 봤다. 그 작은 대화가 쌓이면 식탁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정미선 어르신은 지금 남편과 매주 화요일 오전에 동네 뒷산을 같이 오르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말도 없이 그냥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자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 설거지하면서 혼자 울던 어르신이 지금은 남편과 산 정상에서 나란히 앉아 막걸리 한 잔씩 하신다고 합니다. 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자녀 관계에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식이 어른이 된 뒤에도 조언을 멈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은 압니다.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부탁하지 않은 조언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식의 귀에는 간섭으로 들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율성 침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가 반복적으로 막히면 그 상황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먼저 엄마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올 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식이 물어오지 않으면 그냥 잘하고 있어 라는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긴 조언 10마디보다 자식의 마음에 더 깊이 닿습니다. 지금 주변에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계신가요? 하버드 의대에서 80년간 진행한 세계 최장기 행복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 한 명,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는 것. 그게 이 나이의 진짜 재산입니다. 이번 주 안에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 한 명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잘 지내냐고, 밥 한번 먹자고. 그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의 하루를 모두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과 체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박정호 어르신, 올해 73이십니다. 어르신은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사셨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항상 한턱을 내셨고 남 앞에서 작아 보이는 게 싫으셨습니다. 자식 결혼식 때는 없는 돈에 무리해서 더 좋은 예식장을 잡으셨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70이 넘던 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숫자를 보는데 손이 떨리셨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아프면 어떡하지? 그날 밤 어르신은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이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돈을 썼을까? 나를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될까? 그 질문 앞에서 한동안 말문이 막히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두 그룹에게 돈을 나눠줬습니다. 한 그룹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 쓴 그룹이 훨씬 더 큰 행복감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것, 작은 선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체면을 위한 소비와 마음에서 우러난 소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체면 소비는 쓰고 나면 허하고, 마음에서 우러난 소비는 쓰고 나면 따뜻합니다. 이제는 체면, 소비를 줄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싼 선물 대신 직접 쓴 손편지 한 장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거창한 외식 대신 집에서 손수 차린 밥 한 끼가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소소한 일거리를 가지십시오. 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동네 복지관에서 작은 역할을 맡는 것, 손재주가 있으시면 소박하게 무언가를 만드는 것.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소소한 경제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감각,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60대 이후의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번 주에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지난달 지출 내역을 펼쳐놓고 없어도 됐던 지출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다음 달에는 나를 위한 작은 즐거움에 쓰십시오. 오래 가고 싶었던 가까운 나들이 좋아하는 책 한 권.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소비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하루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뭘 하지? 였나요? 아니면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였나요? 대구에 사시는 최정숙 어르신, 올해 65이십니다. 어르신은 퇴직 후 1년을 집안에서만 보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고, 밥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 주무시는 패턴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도 모르겠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딸이 집에 왔다가 어르신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손을 잡고 핸드폰을 함께 들었습니다. 엄마, 사진 한번 찍어봐. 딸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손가락이 말을 안 듣고 자꾸 엉뚱한 데를 눌렀습니다. 딸이 웃으면서 괜찮아, 엄마, 다시 해봐, 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이 처음으로 혼자서 사진을 찍고 편집까지 완성했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핀 작은 꽃 한 송이였습니다. 딸이 복지관 게시판에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르신, 사진 너무 예뻐요. 어디서 찍으셨어요? 어르신은 그 댓글을 읽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계셨다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65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나섭니다. 오늘은 어떤 걸 찍을까? 그 생각에 아침에 눈이 먼저 떠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분비됩니다. 즉, 65에 처음 사진을 배울 때와 25에 처음 무언가를 배울 때 뇌가 느끼는 기쁨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활동이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지금 핸드폰을 드시고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검색해 보십시오. 이번 달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습니다. 서예, 노래, 사진, 원예, 건강체조, 스마트폰 활용법. 그 목록을 보시고 딱 하나를 골라서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등록만 하셔도 됩니다. 첫날에 가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 첫 발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60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3가지 독이 있습니다. 비교, 후회, 걱정입니다. 이 3가지가 60대 이후의 삶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깊이 갉아먹습니다. 비교는 이렇게 옵니다. 친구는 자식이 의사라는데, 저 집은 노후 준비를 잘 해놨다는데, 나는 왜? 그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지금 내 삶이 가진 것들이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할 때 충전 중에 자꾸 다른 앱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충전이 되다 말고 결국 배터리가 더 빨리 닳아버립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채워야 할 에너지가 있는데 자꾸 남의 화면을 들여다보면 내 배터리만 빨리 닳습니다. 후회는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나간 것을 붙잡고 울고, 지혜로운 자는 지금 이 순간을 산다고 했습니다. 걱정은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15% 중에서도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해결됐다고 합니다. 결국 걱정의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영화인 셈입니다. 그 영화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으면 정작 눈앞에 오늘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가장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하나로 수백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지금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핸드폰 메모장을 여십시오. 그리고 딱 3가지만 적으십시오. 첫째, 오늘 먹은 것 중에 맛있었던 것 하나. 둘째, 오늘 보거나 들은 것 중에 좋았던 것 하나. 셋째, 오늘 고마웠던 사람 이름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3분이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25% 높았고 수면의 질도 개선됐으며 병원을 찾는 횟수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걸 한 달만 계속하시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을 찾으려는 눈이 생기고 그 눈이 생기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마십시오.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이 있어도 부족했던 것이 있어도 그게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힘든 세월을 버텨오신 분입니다. 가난도 이겨냈고 상실도 이겨냈고 외로움도 삼키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거울 앞에 서서 딱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나는 잘 살아왔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말씀해 주십시오. 마음은
결국 자신이 반복해서 듣는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각 아주 작은 숙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의 좋은 장면 하나를 떠올리는 것. 아침에 물 한 컵, 점심 후 10분 걷기, 저녁 9시 핸드폰 내려놓기, 이번 주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지출 내역에서 나를 위한 소비 하나 찾기,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 등록하기, 오늘 밤 감사일기 3줄, 그리고 거울 앞에서 나는 잘 살아왔다 한마디. 이 중에 딱 하나만 오늘 하십시오. 하나만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딱 하나,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게 쌓이면 한 달 뒤에 여러분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드린 질문 기억하시죠? 몇 살이 가장 행복할까요? 연구 결과가 말합니다. 바로 지금 이 나이입니다. 그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그 작은 한 걸음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여러분, 60대 이후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채워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담아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 피우지 못한 꽃이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기쁨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십시오. 창가에 앉아서 그 온기를 두 손으로 감싸 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잘 살아왔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그 차 한 잔의 온기가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봄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이고, 오늘은 뭐 하지? 또 하루가 지겹네 하며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내 마음대로 신나는 하루 보내야지 하며 환하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같은 아침이지만 누군가는 무겁게, 누군가는 가볍게 하루를 엽니다. 도대체 무엇이 노년의 팔자를 가를까요? 강남의 빌딩 한 채? 자식이 벤처기업 사장이면 뭐합니까? 바쁘다고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그건 허울 좋은 껍데기지요.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여도 병원에 누워 아무것도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70, 80이 되어도 당당하게 매일을 소풍처럼 즐겁게 사는 진짜 상팔자들의 비밀 8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 팔자는 왜 이래? 하시는 분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영상이 끝날 때쯤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 보일 겁니다. 자, 팔자 좋은 사람의 8가지 비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의 김할머니라는 분인데요.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 한 채를 가지고 계셨어요. 평수로 치면 15평도 안 되는 정말 아담한 집이었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이었고 벽지는 오래돼서 살짝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분은 항상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자식들이 요양병원 가시라고 몇 번이나 권유했대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좋은 데 알아볼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답니다. 아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집에서 죽을 거다. 이게 비록 작고 낡았어도 여기가 내 집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집에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누구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밤 10시에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어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TV 볼륨을 조금 크게 틀어도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며느리 눈치, 손주 눈치, 사위 눈치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요양병원은 또 어떻고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해도 거긴 내 집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 집이라는 건 단순히 건물 한 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존엄입니다. 권력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낡아도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가 있다는 것. 그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노년의 첫 번째 팔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식한테 집을 넘겨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집을 팔아서 돈을 자식한테 주신 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자식이 마련해준 집에 살고 계시다면 그게 과연 진짜 내 집일까요? 물론 효자 효녀들이야 부모님 모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해줘도 내 명의가 아니면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저는 어르신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은 마지막까지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조금 강한 표현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내 집이 있어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결국 그 작은 빌라에서 85세까지 사시다가 어느 봄날 아침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이 발견했을 때 할머니는 당신이 평생 좋아하시던 베란다 자리에 앉아 계셨대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말이지요. 장례식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할머니의 큰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는 평생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셨어요. 마지막까지도요. 그게 어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내 집.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나이 들수록 단순히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거든요. 그건 자존심이고 자유이고 때로는 관계를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두 분이었어요. 한 분은 박할아버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정년 퇴임하신 분입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오셨죠. 또 한 분은 이 할아버지, 자영업을 하시다가 80 가까이 되어 은퇴하신 분인데 연금이 없으셨습니다. 자식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엔 박할아버지가 돈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더 여유롭겠지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누구 이름으로 나오는 돈인가 하는 겁니다. 박할아버지는 매달 20일이 되면 본인 통장으로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아무한테도 손 벌릴 필요 없이 그냥 국가에서 정확히는 당신이 평생 일한 대가로 자동으로 입금되는 돈이었지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마트에서 장도 보시고 가끔 친구들 만나면 밥도 사시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셨어요. 반면 이 할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자식들이 모이는 날이면 큰아들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용돈이요. 그 순간 할아버지 표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고맙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기가 죽어 보이셨어요. 봉투를 받으면서 고맙다, 고맙다 연신 말씀하시는데
그 고마움 뒤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억지로 주는 건 아니었지만 이 할아버지는 늘 눈치가 보이셨던 거지요. 더 안타까운 건 이 할아버지는 그 50만 원을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셨다는 겁니다. 애들이 번 돈인데 하시면서 본인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루시고 친구 만나는 것도 자제하셨어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자식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돈을 쓸 때마다 마음의 빚이 쌓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연금의 힘입니다. 연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건 노년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예요.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자식이 효자인데 뭐 어때요? 자식한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부모 마음 한구석은 불편합니다. 사람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베푸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마음이 무겁거든요. 특히 나이 들면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 60대 초반이시라면 연금 준비를 꼭 하세요.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달 자동으로 나오는 돈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80대의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이미 70대, 80대가 되신 분들, 혹시 지금 자식들한테 용돈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밤낮으로 일하고 끼니 걸으면서 학원비 댔고 아플 때도 참으면서 자식들 입혔고 먹였잖아요. 그러니 지금 받는 용돈은 빚을 받는 게 아니라 그저 당연한 되갚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지갑이 두둑해야 마음도 두둑해지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자식들은 멀리 살고 배우자도 없고 친구들도 이제 다들 몸이 불편해서 자주 못 만나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심심해하지 않고 매일 뭔가 재미있게 사는 사람 말이에요. 제가 동네에서 만난 최할머니가 딱 그랬습니다. 올해 76세이신데 혼자 사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하나는 미국, 하나는 부산에 살아서 1년에 명절 때나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보면 외롭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오히려 늘 바빠 보이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심심할 틈이 어딨어?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 화분 물 주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요가 하나 따라하고 점심 먹고 나면 피아노 연습하고 저녁엔 드라마 보다가 책 읽다가 자면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76세에 유튜브로 요가를 배우고 피아노를 독학으로 연습하신다니요.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나도 남편 없고 나이 드니까 외로웠어. 그런데 자꾸 사람들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힘들더라고. 다들 바쁘고 또 나이 들면 각자 사정이 있잖아. 그래서 생각했지. 차라리 혼자 즐길 수 있는 걸 찾자. 그게 답이었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고,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버리면 정말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식한테 전화하고,
나 심심하다 하고 친구들한테 매일 연락하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내 기대만큼 반응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해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자식들은 왜 안 오나, 친구는 왜 연락 안 하나 하면서 마음에 상처만 쌓이게 됩니다. 또 한 부류는 혼자서도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최할머니처럼 말이지요. 이런 분들은 타인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텃밭 가꾸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독서, 글쓰기, 유튜브 보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고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나이 들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지요. 하지만 적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야 노년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 있는 게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자식들이 안 오면 불안하고, 친구가 연락 안 하면 서운하고, TV만 켜놓고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찾아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게 뭔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무기가 될 겁니다.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독을 즐길 줄 압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물이거든요. 네 번째,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수십억 자산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분수에 맞게 쓸 돈이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강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재산이라고 해봐야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몇 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만한 큰 돈도 없고 해외여행 다닐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늘 마음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제가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노후 준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긴. 나 별로 가진 거 없어. 그냥 내일 먹을 쌀 걱정 안 하고 아프면 병원 갈 돈 있고 가끔 손주들 용돈 줄 수 있으면 그걸로 됐지 뭐. 욕심 안 내면 사는 게 별로 안 힘들더라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병원비, 생활비, 여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이에요. 내일 당장 쌀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지 않고 갑자기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있다는 확신, 이게 노년의 평화를 만듭니다. 반대로 돈은 많은데 불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이미 재산을 다 물려주셨어요. 내가 죽으면 너희가 상속세 내느라 힘들까봐 하시면서 미리 증여하신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정작 본인 수중엔 돈이 별로 없게 된 겁니다. 자식들이 효자고 효녀니까 생활비는 대주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늘 불안하셨어요. 내가 오래 살면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에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건 좋은데 본인 몫은 반드시 남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본인이 쓸 돈은 본인이 직접 쥐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도 누구한테 손 안 벌립니다. 돈이라는 건 이상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인데 막상 노년이 되면 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되거든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 지금 괜찮아. 당분간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60대, 70대 초반이시라면 자식한테 미리 다 주지 마세요. 집도 그렇고 현금도 그렇고 최소한 본인이 90세, 100세까지 살 거 생각하고 넉넉하게 남겨두세요.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증여하면 세금 절약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세금 아끼려다가 노년의 자존감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강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작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사십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준 건 없지만 자식들이 오히려 할아버지를 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시거든요. 돈 달라고 안 하고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주시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담 없고 편한 겁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밤에 누워서 내일 뭘 먹지? 병원비는 어떡하지? 자식한테 또 손 벌려야 하나? 이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눈 감고 오늘도 괜찮았어. 내일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잠드는 겁니다. 5번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이 잘나도 내 몸을 내가 제어할 수 없으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조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셔서 재산이 꽤 많으셨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여러 채 있고 자식들도 다 잘 컸어요. 그런데 70대 중반에 중풍이 오셨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되면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해지셨어요. 자식들이 좋은 요양병원에 모시고 간병인도 붙여드렸지만 할아버지 표정은 늘 어두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문안을 갔더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말이 잘 안 나오셔서 한참을 애쓰셨는데 간신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소용없더라.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 돈 벌느라 고생하시고 자식들 잘 키우시고 이제 편하게 사실 나이인데 정작 본인 몸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으니 모든 게 무의미해진 겁니다. 반대로 윤 할머니는 어떠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2세이신데 재산은 별로 없으세요.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사시는데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십니다. 무릎도 좀 안 좋고 허리도 가끔 아프시지만 그래도 지팡이 짚고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혼자 밥 해 드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모든 걸 혼자 하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내 몸이 내 말을 들으니까 다행이지. 요새 내 또래들 보면 다들 누워 지내거나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나는 비록 느려도 내 발로 걷잖아.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여러분, 이게 노년의 진실입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침대에서 못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씹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들이 효자라 해도 본인이 화장실도 혼자 못 가면 얼마나 서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몸을 아끼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튼튼해서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 들면 한번 망가진 몸은 다시 돌이키기 힘듭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허리가 안 좋으면 쉬고 당뇨가 있으면 음식 조절하고 고혈압이 있으면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나 이제 늙었는데 뭐 건강관리를 해?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70대도 80대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팔팔하게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상태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윤 할머니는 82세에도 본인이 먹고 싶은 반찬을 직접 만들어 드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산책도 하십니다. 물론 예전처럼 빠르게 못 하시고 중간중간 쉬면서 하시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 아직 쓸모 있어. 아직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노년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거든요.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비록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6번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서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해야 할 때입니다. 장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어느 날 은행에 가셔야 할 일이 있으셨대요. 요새는 은행도 다 인터넷으로 하고 ATM 기계로 하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애야, 미안한데 내일 시간 좀 내서 은행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딸은 당연히 그럼요. 엄마하고 흔쾌히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전화 끊고 나서 한숨을 쉬셨대요. 애도 바쁜데 자꾸 이런 거 부탁하면 귀찮아 하겠지. 여러분, 이게 노년의 현실입니다. 나이 들면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어렵고, 인터넷 뱅킹도 어렵고, 관공서 서류 작성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럴 때마다 자식이나 지인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그게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거절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탁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시대에 맞춰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조금씩이라도 배워놓은 분들, 인터넷 뱅킹을 천천히라도 혼자 할 수 있는 분들, 혹은 동사무소 가서 서류 작성할 때 직원한테 물어보면서라도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식들한테 연락하는 빈도가 훨씬 적습니다. 나이 들었는데 무슨 스마트폰을 배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배우세요. 완벽하게 못해도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유튜브 보기, 은행 앱에서 잔액 확인하기. 이 정도만 하셔도 자식한테 부탁할 일이 절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원 갈 때예요.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자식한테 병원 같이 가자 하면 자식들도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큰 수술이나 중요한 진료는 당연히 함께 가야겠지만 단순히 약 타러 가거나 정기검진 받으러 갈 때는 혼자 가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택시 타고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 타고 다시 집에 오는 거. 이게 가능하면 자식들도 훨씬 마음 편하고 본인도 당당합니다. 물론 모든 걸 혼자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땐 당연히 부탁하셔야지요. 하지만 부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 아직 혼자 할 수 있어. 아직 쓸모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를 젊게 만들거든요.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고맙지만 미안하지 않은 노후. 이게 6번째 팔자입니다. 7번째,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팔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뭐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TV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갔네 그러면서 왠지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하루를 돌아보면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정할아버지는 다르셨습니다. 올해 78세이신데 이분은 특별한 취미도 없고 큰 계획도 없으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먹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책 조금 읽고 주무세요.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똑같은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심심하긴. 근데 있잖아. 나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기적이더라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뭔가 특별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자식들의 성공.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죠. 그런데 나이 들면 이제 더 이상 추구할 게 별로 없어집니다. 직장도 은퇴했고, 집도 정해졌고, 자식들도 다 컸고, 그러니까 갑자기 허전해지는 겁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하지만 정할아버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뭘 하며 사나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신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고, 밥을 씹어 먹을 수 있고, 동네를 걸을 수 있고, 햇볕을 쬐을 수 있고,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 이게 다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양용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쌓여 비범한 인생이 된다. 매일 특별한 일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진짜 행복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특별한 일 없으셨나요? 그럼 그게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큰 사고 없었고, 큰 병 걸리지 않았고, 자식들한테 나쁜 소식 없었고, 그냥 조용히 하루가 지나갔다면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기대가 크지 않으니까 실망도 적고, 욕심이 적으니까 마음이 가볍고, 그렇게 살다 보면 늙을수록 더 편안해집니다. 과거에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은 좋겠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들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늙게 만듭니다. 비교하고 후회하고 부러워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건데 말이죠.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 특별한 이벤트 없어도 따뜻한 밥 한 끼, 햇볕 드는 오후, 조용한 밤이면 오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8번째,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홍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친구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신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셨지요.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면서 할머니는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중에 몇 분은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 자랑만 하시고 또 몇 분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아냐? 요새 세상 정말 살기 힘들어. 나 요즘 이것저것 다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 할머니는 친구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 들었는데 힘든 관계까지 억지로 유지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조용히 서서히 연락을 줄이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전화 안 하고 모임 참석도 빼기 시작하고 처음엔 좀 미안하고 불안하셨대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친구들이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랍니다. 지금 할머니는 진짜 편한 친구 2~3명하고만 연락하며 지내십니다. 만나면 서로 기분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고 헤어질 때 아쉬운 그런 친구들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나이 들수록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더라. 편한 사람만 남아야 해. 외로움보다 더 사람을 늙게 만드는 건 억지 관계에서 오는 피로야. 여러분, 이게 정말 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굳이 불편한 관계까지 유지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편한 관계란 무엇일까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늘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 내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나를 깎아내리거나 비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그런 사람들한테 에너지 쏟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랜 인연이 소중하긴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래 안다고 해서 꼭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서로 습관적으로 상처 주고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관계라면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싸우거나 절교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연락을 줄이면 됩니다. 먼저 전화 안 하고, 모임 참석 안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됩니다. 처음엔 미안하고 불안할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 아, 이게 편하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을 정리한다고 해서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리하고 나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만나면 편하고 웃음이 나오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 말이지요.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연락이 줄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혼자여도 초조하지 않은 사람, 불편한 관계는 조용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팔자를 다 타고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 들어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의 8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 둘째,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 셋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 넷째, 돈 걱정 없이 2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 다섯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여섯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일곱째,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 여덟째,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혹시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신가요? 8개 다 가지고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팔자를 타고난 분입니다. 4개나 5개 정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하나도 없다고 느끼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 8가지는 사실 돈이나 지위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태도이고 선택이고 마음가짐입니다. 내 집에서 산다는 건 결국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의지고, 연금이 있다는 건 미리 준비했다는 거고, 혼자 잘 논다는 건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거고, 돈 걱정 없이 잔다는 건 분수를 안다는 거고, 몸이 말을 듣는다는 건 평소에 관리했다는 거고, 부탁 안 한다는 건 자립심이 있다는 거고, 하루에 만족한다는 건 감사할 줄 안다는 거고, 사람을 정리한다는 건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지키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나이 들수록 남한테 기대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당당하게 사는 것. 이게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집 정리하기, 연금 알아보기,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찾기,
작은 돈이라도 모으기, 산책 시작하기, 스마트폰 배우기, 오늘 하루에 감사하기, 불편한 사람과 거리 두기, 뭐든 좋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의 노년이 비교와 후회가 아닌 평화와 감사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와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노년의 팔자 좋은 사람으로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일까요? 자식을 더 잘 키우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더 잘 챙기지 못한 것일까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만나뵌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도, 자식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70대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노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1위가 하지 못한 말이었고, 2위가 가보지 못한 곳이었고, 3위가 화해하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사람과 관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해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아시고 나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나중에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충 사는 오늘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의 그토록 살고 싶었던 귀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달력에는 나중이라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을 바꾸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뿐이에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후회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이 들수록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1번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십시오. 평생 참으셨다고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경남 거제에 사시는 74살 박말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하고 싶은 말을 참으셨습니다.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이웃한테도요. 좋다는 말, 고맙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다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말로 꺼내는 것이 쑥스러우셨거든요. 우리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표현하는 것이 낯간지럽고 말로 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어르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동네에서 만나서 시집도 같이 가고 자식도 비슷한 때에 낳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기대던 친구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친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셨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그 말이요. 근데 그 말이 늘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하시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어르신이 달려가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친구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친구 손을 잡으셨습니다. 친구 손이 차가웠습니다. 평생 그 손을 잡고 웃고 울었는데 그날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르신이 그 손을 꼭 잡으시고 귀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고마워. 친구가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사흘 뒤에 친구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르신이 장례식장에서 친구 영정 앞에 앉으셨습니다.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 속 친구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웃음을 바라보셨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들이 그제야 올라왔습니다. 웃겼던 기억들,
같이 울었던 날들, 고마웠던 순간들. 40년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영정을 보시면서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그 말이 영정 앞에서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어르신 안에서 울렸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무게라고 합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했을 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쌓이고 굳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무게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어르신이 집에 오시는 길에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자.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자. 그날 이후 어르신이 달라지셨습니다. 남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요. 보고 싶어서요. 친구가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친구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침 내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한참을 전화통화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을요. 그 전화가 그날 친구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자식한테도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이 먼 길을 달려왔을 때 예전엔 그냥 들어오라고만 하셨는데 그날은 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왔구나. 보고 싶었어.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어르신을 안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말은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때가 있듯 말도 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꽃이 지듯 말도 사라집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속에 있으면 내 것이지만 꺼내면 두 사람 것이 돼요. 나눠야 두 배가 돼요. 친구한테 못한 말이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해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말을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혹시 가보고 싶으셨던 곳이 있으십니까? 아직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 곳이요. 나이 들수록 행복하게 사는 법, 두 번째입니다. 가보고 싶은 곳은 지금 가십시오. 충북 충주에 사시는 77살 김옥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셨습니다. 경주였습니다. 어릴 때 교과서에서 불국사 사진을 보고 언젠가는 꼭 가봐야지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야지. 근데 자식들이 어리고 살림이 빠듯하고 몸이 좀 나아지면 하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는 이번엔 남편이 편찮으셨습니다. 남편 몸이 좀 나아지면 가야지. 그러다 남편이 먼저 가셨습니다. 어르신이 남편 떠나보내시고 한동안 멍하게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장롱을 정리하시다가 오래된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 가보고 싶은 곳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주 불국사, 전주 한옥마을, 강릉바다. 어르신이 그 수첩을 보시다가 눈물이 나셨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려고 적어놨던 것들이었거든요. 이제 혼자 가야 하는데 혼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셨습니다. 그냥 수첩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다 딸이 놀러 왔습니다. 어르신이 그 수첩 이야기를 하셨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가면 어때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게 무슨 재미야? 딸이 말했습니다. 가는 게 재미있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사람이 없으면 아버지 생각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어르신이 그 말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며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버스표를 예매하셨습니다. 경주 가는 버스요. 혼자요. 버스를 타시는데 손이 좀 떨리셨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혼자 여행을 가다니 싶으셨습니다. 그래도 가셨습니다. 불국사 입구에 내리셨습니다. 돌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천천히요. 다리가 좀 아프셨지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앞에 서셨습니다.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한참 서 계셨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던 그 건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르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셨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당신과 같이 오려고 했는데 내가 혼자 왔어요. 혼자여도 용기 내서 당신이 옆에 있다 생각하고 왔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순간 남편이 그리워 뺨위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살아왔던 순간순간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살짝 미소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 한마디가 평생의 나중을 끝냈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불국사 경내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빨리 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걸으셨습니다. 처마 끝을 보시면서 걸으셨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혼자서요. 셀카를요. 평생 셀카를 찍어본 적이 없으셨는데 그날 찍으셨습니다. 집에 오셔서 딸한테 그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표정 좀 봐요. 너무 좋아 보여요. 어르신이 그 말을 들으시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나 좋아 보이는구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뤄온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성취감과 함께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했던 것을 오늘 하는 순간 뇌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혼자 가면 어쩌지, 나이 들어서 가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나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 불국사 앞에 서게 됩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없어요. 달력에 나중이라는 날은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가고 싶으면 지금 가세요. 혼자 가도 돼요. 혼자 가는 것도 여행이에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언제 가실 겁니까?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 가십시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된 갈등이 있으십니까?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세 번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전남 광양에 사시는 76살 최수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오래된 가족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남매 간의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으셨던 남매였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 말을 안 하셨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시간을 달리해서 다녔습니다. 어르신은 그 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끓으셨습니다. 억울하셨고 서운하셨고 분하셨습니다. 그 감정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르신이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용서해. 나이 들어서까지 그러면 뭐가 좋아?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어르신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20년 동안 품고 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아팠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수술을 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어릴 적 동생이 귀여웠는데 왜 동생하고 이렇게 되었을까? 동생은 미운 사람인데 왜 잠이 안 오지? 어르신이 새벽에 누워서 생각하셨습니다. 동생이 위독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르신이 스스로 놀라셨습니다. 동생이 그냥 미운 줄 알았는데. 어르신이 며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차를 타셨습니다. 동생 집 쪽으로 가셨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대문 앞에 서셨습니다. 초인종이 보였습니다.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어릴 때 동생과 같이 그 감나무에서 감을 따던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까르르 웃으며 재밌던 적도 있었어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어르신이 결국 돌아서셨습니다. 차에 타셨습니다.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오시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우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는데도요. 동생을 만나러 가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지는 것 같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차를 타셨습니다. 동생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여전히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이번엔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걸어가셨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딸깍.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 동생이 나왔습니다. 얼굴 안 보고 산지 얼마 만인지 20년 만이었습니다. 동생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마주 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동생분이 말했습니다. 왔어?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분이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대추차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차를 드셨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요. 20년의 침묵과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20년의 침묵은 차갑고 딱딱한 침묵이었는데 그날의 침묵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차를 다 드시고 나서 어르신이 일어나셨습니다.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동생이 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어르신이 돌아서서 걸어가시는데 동생분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 어르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는 것은 남이 지른 불에 내가 타는 것과 같다. 불을 지른 것은 상대방인데 타는 것은 나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래된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되는 것은 내 손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동생 얼굴만 한번 보려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20년 동안 내가 나를 가뒀던 거예요. 이제 그 감옥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관계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안아줘야 합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좋으십니까? 나 자신이 좋다. 나는 잘 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망설여지신다고요? 선뜻 그렇다고 하시기 어려우신 분이 계시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경북 영천에 사시는 79살 이말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스스로에게 가혹하셨습니다. 더 잘해야 했는데, 더 참아야 했는데, 더 잘 키워야 했는데, 자식이 힘들면 내 탓, 남편이 힘들면 내 탓, 집안이 어려우면 내 탓. 그 자책이 평생 어르신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르신이 잘한 것들도 많으셨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자식 셋을 다 가르치셨고, 시부모를 10년 넘게 모시셨고, 남편 병치레를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대단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것들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잘못한 것들은 아주 크게 보셨습니다. 자식한테 한번 크게 화를 냈던 것, 시어머니한테 퉁명스럽게 대했던 것, 남편한테 서운한 말을 했던 것. 그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 있으셨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계실 때면 그 기억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그 자책이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울컥울컥한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르신 팔순 생일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손주들도 왔어요. 케이크에 불을 켰습니다. 다들 박수를 치셨습니다.
어르신이 소원을 비시고 불을 끄셨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데 중학교 다니는 손녀가 어르신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자신이 좋아요? 어르신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웃으시려다가 멈추셨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자신이요? 그 질문이 어르신한테 처음으로 오는 질문이었습니다. 평생 누구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손녀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있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리 없이요. 케이크 앞에서 가만히 할머니의 뺨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가 놀라서 할머니 왜 울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나 자신이 좋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싶어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어르신이 혼자 방에 계셨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으셨습니다. 거울을 보셨습니다. 거울 속에 79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가 하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얼굴을 오래 보셨습니다. 그러다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이말래, 너 정말 잘 살았어. 평생 동안 진짜 수고했어. 그 말이 처음엔 어색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하셨습니다. 말래, 너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러다 세 번째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나셨습니다. 이번엔 큰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평생 누구한테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잘 살았다고, 수고했다고. 가족들도 남편도 자식들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스스로도 한 번도 그 말을 자신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거울 속 자신을 보시면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참 열심히 살았네. 잘했어. 어르신은 그날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창밖으로 둥근 달이 밝게 비쳤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낮은 노인일수록 우울감과 고독감이 높고 반대로 자기 수용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를 안아줘야 남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자책은 내가 나를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나를 때리면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때리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가장 잔인한 폭력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폭력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순이 돼서야 거울 보면서 잘 살았다고 했어요. 진작 했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후회돼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드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5번째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십니까? 70이십니까? 75이십니까? 80이십니까? 그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이 가장 젊었던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다. 오늘 이 하루를 충분히 살아야 한다. 오늘 4분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친구를 보내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을 오늘 하기 시작하신 박말순 어르신, 혼자 불국사에 가셔서 드디어 왔구나 하신 김옥순 어르신, 20년 만에 형제집 초인종을 누르신 최수님 어르신, 팔순 생일날 밤에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잘 살았어 하신 이말래 어르신.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 할 걸 그랬어요. 그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또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입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오늘 가보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오늘 용서하는 것,
오늘 나를 안아주는 것.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말레 어르신이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달력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십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딱 6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6글자가 어르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날짜를 쓰고 나면 이상하게 하루가 아깝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돼요. 전화도 하고 어디도 가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 6글자가 저를 움직이게 해요. 오늘 여러분도 달력을 꺼내십시오.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리고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것,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는 것, 오래된 관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아니면 거울 앞에서 잘 살았어 한마디 하는 것. 딱 하나만요. 그 하나가 오늘을 후회 없는 날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5가지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오늘 하기, 가보고 싶은 곳 지금 가기, 용서는 나를 위해 하기, 내가 나를 먼저 안아주기, 그리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 기억하기. 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에서 옵니다. 그런데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의 후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을 잘 산 날들이 쌓이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평생 뒤에서 받쳐주셨고, 평생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억울해도 참으시고, 무서워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삶이 이미 대단한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리고 내일 아침 달력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오늘 5가지 중에 가장 가슴에 남으신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실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희망과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가족과 함께 있어도 문득 외로워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밥상 앞에서 거실에서 손자들이 떠드는 소리 속에서 내가 왜 이러나 싶어 얼른 고개를 돌리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로 살지 못할 때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외롭습니다. 통계청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노년층은 단 29.9%에 불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105세까지 사신 김형석 철학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7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혼자 사는 노년이 더 축복인 진짜 이유 5가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 것입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이금순 씨, 올해 73살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의 시작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68살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있던 첫날 밤, 금순 씨는 이 집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며느리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 온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금순 씨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자들이 재롱을 부리고 밥상에 사람이 있고 집안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착했습니다. 잘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에서 금순 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며느리 눈치에 부엌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도, 화장실 순서를 맞출 때도, 손자들 훈육 방식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무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명절에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왔습니다. 금순 씨는 그날 자기 방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들 집인데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금순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금순 씨는 착한 엄마였고, 조용한 시어머니였고, 말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순 씨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 동갑내기 친구 박순이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순이가 너무 밝았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전에 알던 그 조심스럽고 수척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반짝였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금순 씨가 물었습니다.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순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살거든. 금순 씨는 순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적적했는데 지금은 아침마다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보고 싶은 TV 보고,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가끔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더 예뻐 보인다고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혼자 살고 나서야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금순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밝은 사람이었나? 저 얼굴이 진짜 순이 얼굴이구나. 그날 밤 금순 씨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진짜 내 방식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말렸습니다.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금순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 말고.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사 오던 날 저녁 짐도 다 풀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서 금순 씨는 혼자 웃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다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금순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을 다닙니다. 젊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는데 살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반에서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오는 날이면 금순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금순 씨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 요즘 잘 살거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박순이를 마트 앞에서 만났던 그날, 금순 씨가 본 것은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순 씨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 사는 노년이 왜 더 축복인지 이제 5가지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 리듬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최봉남 씨, 올해 72살입니다. 이분은 45년을 남편의 리듬에 맞춰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봉남 씨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화를 내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자상한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사람이어서 늘 외로웠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45년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 혼자 맞이한 아침, 봉남 씨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에.
냉장고를 열어 좋아하는 나물을 꺼냈습니다. 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물 몇 가지에 밥 한 공기.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아침이었구나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은 것입니다. 내 리듬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게 됩니다. 나는 아침형인가 저녁형인가? 나는 조용한 것이 좋은가 시끌벅적한 것이 좋은가? 나는 국을 좋아하는가 나물을 좋아하는가? 이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나라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그 본질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사치처럼 느껴지신다면 50년 가까이 남의 리듬에 맞춰 사신 분이라면 이제 내 리듬을 찾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사시면서 이 자유가 왠지 미안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미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유가 바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매일 보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소중함을 잊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윤말숙 씨, 올해 70살입니다. 이분은 5년 전까지 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딸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손자 둘을 봐줬습니다. 가까이 있으니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을수록 작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손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딸이 곁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받아주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줘도 아이들이 안 먹으면 왠지 서운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사소한 다툼을 해도 눈에 보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경계가 무너지면 관계도 서서히 닳습니다. 윤말숙 씨는 결국 분가를 결심했고 지금은 버스로 30분 거리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더 자주 연락을 합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집에 오고 싶다고 조릅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가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윤말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살 때는 딸이랑 매일 봤는데 왜 그렇게 서먹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볼 때마다 반가워요. 같이 사는 것이 사이를 가깝게 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보는 것이 사이를 가깝게 합니다. 매일 보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감사함이 사라지면 관계는 서서히 식습니다. 반면 거리가 생기면 만남이 소중해집니다. 전화 한 통이 반가워집니다. 같이 먹는 밥 한 끼가 특별해집니다. 일본의 저명한 노년학자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는 말했습니다. 가장 건강한 노년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깊은 온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가까이 있되 붙어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혼자 사시면서 자식과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나를 만납니다. 소음이 없어야 내 안의 소리가 들립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임순예 씨, 올해 69살입니다. 이분은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시댁 식구들이 있었고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늘 누군가가 있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혼자가 된 첫 해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이 적적했습니다. TV를 켜놓고 소리라도 들어야 덜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소음이 없어지자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의 소리였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뜨개질이 다시 하고 싶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손댈 시간이 없었는데 문득 실과 바늘이 그리워졌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뜨개질 수업이 있다는 걸 알고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코를 하나씩 떠가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달 뒤에는 손자에게 줄 목도리를 완성했습니다. 손자가 그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임순례 씨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인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지를 아는 것. 그런데 이 자기인식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자랍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자신을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그 틈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젊을 때 하고 싶었지만 미뤄온 것이 있으십니까? 조용한 지금 이 시간이 그것을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4번째 이유입니다. 건강을 내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몸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됩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는 박옥희 씨, 올해 74살입니다. 이분은 자녀 집에서 함께 살던 시절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늦게 자는 집이어서 덩달아 늦게 잤습니다. 손자들 입맛에 맞춰 요리하다 보니 짜고 단 음식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출퇴근을 해야 해서 아침에 손자 등교 준비를 도왔고 그러다 보니 아침 운동을 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더 자주 아팠고 혈압이 오르내렸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나와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면 시간을 고정한 것이었습니다.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로 한 일은 밥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짠 것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좋아하는 나물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3번째로 한 일은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집을 나서서 해변을 30분씩 걸었습니다. 강릉 바다는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줄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요즘 뭘 달리하셨어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박옥희 씨는 말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건강한 노화 지침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신체 활동이 노년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3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모두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춰 살면 이 3가지 중 하나도 제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에서 수면과 식사와 운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그 3가지를 내 손으로 챙기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건강 비결입니다. 5번째 이유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그리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단단합니다. 대전에 사는 한미숙 씨, 올해 71살입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첫 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이 처음에는 걱정으로 들렸지만 나중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외로움과 혼자 사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미숙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꼈던 때가 언제였나? 놀랍게도 가장 외로웠던 때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진짜로 봐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북적이는 명절 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 같았던 날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 날들. 그때가 가장 외로웠습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의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실 때,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고독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이 있어서 누리는 충만함입니다. 한미숙 씨는 지금도 혼자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쓸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드디어 나랑 친해진 것 같거든요. 지금 혼자 사시면서 외롭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건지 아니면 아직 나 자신과 친해지지 않아서 어색한 건지. 나 자신과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번 친해지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홀로 강진 땅에 머물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벗들과 떨어져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00여 권의 책을 쓰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만났습니다. 선생이 남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은 것. 그것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나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리듬을 되찾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나를 발견하고 내 몸을 돌보고 고독 속에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이 가진 조용하지만 강한 힘입니다. 이금순 씨는 오늘도 아침 7시에 혼자 밥상을 차립니다.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금순 씨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혼자 웃습니다. 마트 앞에서 순이를 만났던 그날,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자기가 딱 그 모습이라는 걸 압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 사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내 리듬을 되찾고 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관계는 거리가 생겨야 더 깊어집니다. 보고 싶을 때 보는 관계가 매일 보는 관계보다 더 따뜻합니다. 셋째,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단단한 노년의 힘입니다. 이번 주 안에 실천할 작은 숙제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조용히 혼자 앉아 내가 요즘 진짜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뜨개질이어도 좋고 라디오 듣기여도 좋고 산책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시 찾아야 할 나 자신의 단서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전화할 때 먼저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 요즘 잘 지내. 보고 싶으면 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는 사람으로 먼저 서십시오. 자녀가 더 자주, 더 반갑게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혼자 사는 분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혼자 밥을 차렸을 때, 처음 혼자 명절을 보냈을 때, 처음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낯섦과 쓸쓸함을 견뎌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신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로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최복남 씨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임순례 씨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뜨개질 바늘을 다시 잡았습니다. 박옥희 씨는 강릉 바닷바람을 맞으며 매일 아침 걷습니다. 한미숙 씨는 드디어 자기 자신과 친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금순 씨는 오늘도 혼자 밥상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낸 행복은 누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다. 그 말이 아직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친해지면 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창밖의 노을을 혼자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단단하고 따뜻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참고, 이렇게 많이 맞춰주고, 이렇게 오래 뒤로 물러서며 사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주셔도 됩니다. 혼자이기에 가능한 삶이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더 깊어지는 하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를 위해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